해가 지면서 헬기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송과 영덕 지역은 전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고 오늘은 영양군 영양읍과 흥구리 일대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영양군에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청송에서는 600여 명이 대피 중이고 이곳 영덕에서는 890여 명이 마을회관과 학교 등 20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는데 불과 연기가 워낙 빠르게 번져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덕군에서는 오늘 오후 축산면 거주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자체 집계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요양시설 입소자인데 타고 있던 대피 차량이 산불 확산으로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양군 사망자 6명 가운데 일가족 3명은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송에서는 8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이렇게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80대 여성 1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도로 통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선과 중앙선 일부 구간이 양방향 통제 중이고 영덕 지품 국도 34번 10km 구간과 영덕 지품면과 영양 석보면을 잇는 지방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 강구면 대피소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안동 역시 4,000명 넘게 지금 대피소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방어선을 치긴 했지만 하회마을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저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맞은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회마을 안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피령이 내려져 이곳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하회마을에는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가 뒤덮어서 마스크 없이는 바깥에 오래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의성산불 화성과 직선거리로 5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혹시나 불이 옮겨 붙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0여 명인 하회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하회마을 안에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소방 차량 20여 대에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대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오늘 주택에서 80대 남성 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번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대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은 한때 7,000명에 근접했다가 현재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조금 전인 저녁 8시 20분쯤 통천면 인금리와 어담리, 금계리, 하회리, 병산리 주민들에게 저우리 마을로 대피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남선면 주민들에게는 안동중학교로, 도산면과 예안면 주민들은 각각 한국생명과학고와 길원역으로, 녹전면 주민들은 안동대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기란면과 나무면 무릉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각 인근 기란중학교와 안동중학교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가압장이 정전되면서 일직면과 기란면 등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광덕리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의성에선 오늘 헬기가 추락해 진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해 면적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길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서한길 기자, 야간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닷새째 총력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야속한 불길은 이 진화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오늘 80여 대의 헬기를 투입해 이 총력 진화를 벌였지만 이 헬기가 추락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공중 진화 작업이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의성군 신평면 야산에서 일어난 헬기 추락 사고로 의성 지역의 헬기 진화 작업이 3시간가량 중단됐는데요. 오후 4시 반부터 헬기가 다시 투입됐지만 곧 날이 저물자 다시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야간 진화로 전환해 산불 특수진화대와 시군 진화대원 등 3,000여 명이 지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산불의 기세는 더 확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의성 산불이 번진 청송과 영양, 영덕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이 16,000여 헥타르라고 집계했습니다. 하루 새 늘어난 의성과 안동 지역의 영향구역은 면적이 너무 넓어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성에서 확산된 산불 누적 피해만으로도 3만 헥타르를 넘어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8명,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에서 주민 3명이 숨졌고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하면 의성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22명으로 파악됩니다.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0여 곳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네, 손원혁 기자, 지금 뒤로 불길이 보입니다. 그쪽이 국립공원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불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불씨로 불은 이미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번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능선을 따라 길게 불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흰 연기도 밤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현장 소리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타닥타닥 나무 타들어가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본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지리산 경계구역 부근 불의 길이가 300m로 추정됐는데 날이 밝아야 국립공원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77%입니다. 지금은 1,900여 명이 투입돼 지상 진화대를 중심으로 방화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5km이고 산불 영향구역은 1,700여 헥타르입니다. 경남에는 산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초속 4에서 7m로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불로 주택과 공장 등 시설 피해도 72개 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0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에 피해 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다는 건 그나마 위안입니다. 하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 산청 지역에는 내일 오전 비가 내리기 시작될 것으로 창원 기상대는 예상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로 적습니다. 산림당국은 적은 양의 비지만 잔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일 낮 동안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접 지역인 경남 양산시로 번진 상황입니다. 네, 김옥천 기자, 강풍 때문에 불씨가 자꾸 살아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울산시 울주군 산불지휘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여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빗방울이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대기도 조금씩 습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강한 바람과 메마른 대기 탓에 산불 진화 작업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98%까지 올라갔던 진화율이 오후 기준 74%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불의 길이 18.7km 중 진화해야 할 구간도 4.8km로 다시 늘었는데요. 진화를 끝낸 지역에서도 불길이 재확산하며 산불 영향구역은 681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울주군과 맞닿은 경남 양산시로까지 산불이 번져 민가와 요양원 등에 대피령을 내렸고 부산시 기장군 장안사도 접근해온 산불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긴급히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주불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한 건 기상 여건 탓인데요.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오후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대운산 정상 주변으로 불길이 번진 것도 악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산불이 확산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과 신길이 등 7개 마을 주민 390여 명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해 있는데요. 야간 산불 대응에 들어간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경북 내륙에 집중됐던 산불은 엄청난 위력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 지역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산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경북을 가로질러간 산불. 당시 확산 상황을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의성 인근에 산불이 보입니다. 불이 점점 커지더니 6시 반쯤엔 안동과 청송, 영양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7시 반, 그리고 8시 반, 점점 동쪽으로 산불이 이동해 밤 10시쯤엔 동해안 지역인 영덕까지 닿았습니다.
서너 시간 만에 산불이 4개 지역으로 번진 건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태풍처럼 강한 바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정말 갑자기 태풍급처럼 불면서 산 완전히 몇 개를 휙 넘어갔어요. 불이 정말 확 가는 게 보였어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북 안동과 청송에선 강풍 경보가 발표됐는데 실제로 6시쯤엔 각각 초속 27.6m와 25.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색입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과 산불이 만나 만들어낸 상승 기류는 불씨를 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산림에 있는 나무들이 타면서 위쪽으로 불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불꽃들이 이제 강한 바람과 만나서 이제 새로운 발화지점으로 떨어지게 되는.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이 오후 들어 다시 강해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에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불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 산불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 차단이 계속되면서 오늘도 차량들의 아찔한 탈출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이 끊겨 주민들은 물론 타지의 가족들도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까지 번진 불길. 오후 4시밖에 안 됐지만 연기에 뒤덮여 깜깜해졌습니다. 갑작스레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되돌아 나오는 차량들. 불씨가 휘날리는 도로를 역주행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차는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역주행을. 1, 2분 사이에 그냥 불이 걷잡아서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어제 오후부터 차단된 서산 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부터 영덕 나들목,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부터 예천 나들목 구간은 여전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히면서 지방도로로 우회한 차량들은 시뻘건 불길을 마주하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겨우 지나갑니다. 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면은 또 혹시 라디에이터나 이제 불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불길이 변전소까지 위협하면서 곳곳에서 전기도 끊겼습니다. 경남 하동, 산천 지역은 한전이 사고 우려로 이틀째 전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울진 지역 전체에서 SKT 통신이 끊기는 등 통신장애도 이어졌습니다. 2, 3분 통화하다가 또 자동으로 끊기고 가족들이랑은 이제 통화가 계속 안 돼가지고 좀 잠을 못 잤죠. 기록적인 산불에 도로도, 전기도, 통신도 끊기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산불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많은 시청자들께서 KBS에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록적인 산불에 주민들 일상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온 산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다가오고 주민이 직접 물을 뿌리며 산불에 맞서보지만 혼자서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 기암절벽의 절경마저 산불이 뿜어낸 희뿌연 연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잦아든 줄 알았던 산불은 능선을 따라 다시 피어오르고 불길이 보이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확산하는 산불을 짐작하게 합니다. 산불의 화마가 지나간 집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하늘을 가린 뿌연 연기는 거칠 줄 모릅니다. 대피령이 떨어진 주민들은 연신 옥상에 물을 뿌립니다. 사이렌 소리 들리고 대피하라고 막 정말 순식간에 단 몇 분 만에 덮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랬고 저라도 알리고자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산불은 인근 도심의 일상도 송두리째 뒤바꿨습니다. 시가지는 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바로 앞 아파트 말고는 인근 건물의 형상조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로 곳곳도 산불로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퇴근길 곳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더 이상의 문화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불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잿더미 속 깨진 범종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화마가 덮치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온루와 연수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란을 이겨냈지만 산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석조 열애 좌상 등 다른 보물들은 불이 옮겨 붙기 전 급하게 옮겨 화를 면했습니다. 돌풍과 함께 여기에 군데군데 불씨가 떨어지면서 말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전체가 불길이 휩싸여 버린 거예요. 산불이 코앞까지 덮쳤던 조선시대 누각 만휴정. 주변 나무들이 검게 그을렸지만 가까스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하단 부분을 방염포로 덮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안 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만휴정도 안 탔어요. 아이고 조사이 돌봤다 이제 이런 생각이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봉정사도 문화유산 보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긴급 유물 이송 작전을 펼쳐 목조 관음 보살 좌상 등 국가지정 보물 3점을 포함해 문화유산 30여 점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예천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국보 15호 극락전 등 사찰 건물엔 방염포를 씌워 만반의 대비를 갖췄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모두 15건. 국가유산청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문화유산이 산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비살수 작업을 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산불 확산 상황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의성 산불이 크게 확산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번진 건가요? 네, 의성 산불은 이제 경북 중북부 대부분을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어제 오후 기준 의성의 산불 상황도인데요. 이후로는 산림당국이 집계를 하지 못할 만큼 크게 확산했습니다. 실제 의성 산불의 현재 추정 범위는 이 의성과 안동, 청송을 지나서 영양과 영덕까지 이렇게 넓은 구역으로 확산됐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무려 10만 헥타르를 넘을 거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3년 전 울진 산불을 6배 넘게 뛰어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산불이 확산하는데 바람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서풍이 불면서 줄곧 산불이 이렇게 동쪽으로 확산해 왔는데요. 오늘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북쪽으로 확산한 곳이 많습니다. 이곳 의성과 안동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상황인데요. 도로의 오른쪽은 의성이고 왼쪽은 안동입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가면서 이렇게 불길이 안동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동 풍천면 쪽에서도 북쪽으로 이렇게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산청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졌다는 소식인데 정확히 위험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산청 산불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청 지역 산불의 상황도를 살펴보면요. 이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이 최초 발화 지점 부근에 여전히 불길이 살아 있습니다. 북서쪽 산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일부 유입됐고요. 북쪽에 마을이 있는 삼장면 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청은 삼장면 4개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어느 곳이든 불길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산불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 준비를 해주시고 대피령이 떨어지면 즉시 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 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1심에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현옥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함께 찍은 것인데 제시된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데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호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한 해명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해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자의적 판단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없거나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한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의 압박을 협박이라는 표현 등으로 과장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2년 넘게 걸린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넉 달 정도 걸렸는데요. 대법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최유경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첫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렸습니다. 1심 선고 2달 만인데 재판부는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은 매주 한 차례씩 6차례 만에 마무리됐고 증인도 성남시 공무원 등 3명만 채택됐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던 1심과 비교하면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2차례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 이른바 633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6달, 2심,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이번에도 건너뛴 겁니다. 검찰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석 달 뒤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의 속도를 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송부와 상고이유서 제출 등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만큼 석 달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2심이 끝난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재판이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들을 김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